자, 2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보험 법규인데요. 보험 법규 편에서도 우리가 이제 늘 출제되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험 중개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 대리점도 있고 보험 중개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뭐 보험 설계사 부분도 잘 안 나오고요. 보험 중개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그 모집할 수 있는 모집자로서 그 보험 중개사하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반드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험 중개사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인 겁니다. 독립.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고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는 없어요. 체결권도 없고 보험료 수령권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보험 대리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자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자,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영업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내야 되느냐? 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내야 된다. 이 질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지문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험중개사와 관련해서는 보험협회는 절대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중개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등록도 금융감독원에 해야 되고 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어디다 합니까? 예. 생명보험협회에다 하죠. 금융위원회에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줘서 여러분들이 등록도 보험협회에다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중개사하고 보험협회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질문인데 우리 이제 12번 질문 같은 경우도 교차 모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법규 편에서는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많은 부분들 정해져 있는데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차 모집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좀 어려운 질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 금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가 금지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가 금지해야 되는 사항인지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아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금지사항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지문이 뭐예요? 자,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거. 보험회사에 누가 제공합니까?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차 모집 설계사가 제공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이 아니라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보험 모집 설계사한테 한다면 안 되는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는 있다. 그죠? 어려운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는 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13번 질문입니다. 우리 13번 질문도 보험 안내 자료 자주 나오는 질문 우리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보험 모집인이 우리 이제 보험 계약자들,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에게 보험 참고용으로 안내를 주는 자료겠죠.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약 환급금.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약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내용들 당연히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사항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상담이나 분쟁 해결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여러분들 보험 안내자료에 예상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쓸 수 없는데 여기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예상 기재 사항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간혹 이런 시험 문제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이렇게 예상을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연금보험의 경우에 대해서는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장래에 그 계약자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또 별표입니다. 우리 1번에서 아까 어떤 거 별표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그 나온다고 하는 거, 우리 그 납입 최고라고 하는 거 반드시 나오는다고 얘기했듯이 그 2편에서 우리 보험 법규 편에서 보험 그 우수 인증 설계사는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문이 굉장히 다양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수 인증 설계사니까 불안전 판매가 제로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한 건, 두 건 미만 가능하다. 이런 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거 우수 인증 설계사니까 이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0건이어야 된다. 우리가 0건이라고 하는 것도 지문에 좀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0건에 대해서 이런 지문에서 0%라고 하는 거 불안전 판매는 0%여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회차가 90%고 25채가 80% 이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보통은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뭐 그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간 13회차 25채가 90% 80% 이상이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기간,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인증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수 인증기간은 1년입니다. 3년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받으려면 그 동일 회사에 3년 동안 재직 근속을 해야 된다. 그런 지문이 있죠.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3년, 재직기간 3년, 인증기간 1년. 여러분들 인증기간은 1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1년. 그리고 우수 인증 설계사가 된다 그래서 무슨 페이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베네핏은 없고요. 로고만 사용할 수 있다. 로고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어서 그 계약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인증 설계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외에도 여러분들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특별한 혜택은 없다. 로고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질문입니다. 우리 보험상품 광고 시의 필수 안내사항인데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 잘 못 보던 지문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 문제 안에 정답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들어보지 못한 지문들 같은 거, 이거 나 이거 모르는 질문이네 이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질문은 오히려 한번 그 질문 자체를 질문하고 그 지문 자체를 좀 숙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단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장 금액이 큰 내용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금지하는 사항이겠죠. 왜? 이렇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약자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지문만 잘 숙독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숙독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보험 설계사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50분인데요. 여러분들 가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거에 그 숙독하시는 거,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숙독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협회 공시 내용입니다. 보험협회니까 우리 보험회사 공시 내용도 있고 생명보험협회 공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명보험협회니까 아무래도 보험 회사들 간의 어떤 내용들을 공시하는 거고 보험회사는 자체 보험회사의 내용들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의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는 보험회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개별 보험회사에 관한 거고 개인별 보험계약 관리 내용도 협회에서 뭐 A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A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는 것을 다 공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보험회사가 공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협회의 기타 공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이 내용을 골라내는 건 좀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협회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공통으로 관리해서 이 공동의 내용들을 공시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별 회사가 공지하는 내용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해서 골라내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우리 2편에서 아까 제가 우수인증 설계사만큼 별표 2개입니다. 뭐냐면 민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요즘에 그 금융 소비자들 보호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민원에 대한 질문이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민원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은 좀 유별나게 틀린 지문이 여러분들 눈에 띄실 텐데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출제된 17번 문제는 우리가 실은 교재에는 삭제가 돼 있어요. 교재가 삭제가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는 이런 질의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다 민원으로 처리하면 아마 보험회사들 민원 해결하느냐고 아무 일도 못 볼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질의는 그냥 우리가 민원이 아닌 그냥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우리가 그냥 민원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민원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질문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세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런 이제 세제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변에서 3문제가 출제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세제는 보험 설계사 세제고요. 두 번째는 종합소득 세제입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문제는 그러면 나오면 저는 뭐 틀려도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60점을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다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차익이 생기는 건 다 뭡니까? 저축이니까 다 이자예요. 이자. 저축과 관련된 거는 다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이겠죠. 그죠?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5세 종합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8,800만 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5%고요. 4,6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전부 다 12%입니다.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질문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하나 그냥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받아야 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클 경우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금이 크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그 정의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험료,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갈 보험금보다 많다. 그러면 그 보험은 뭐라고 한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번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19번 질문입니다. 우리 19번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소득에 과세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노이로제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분류 과세를 하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그 소득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낸 소득은 다 종합소득에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그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그 돈을 축적한 것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합니다. 여러분들 퇴직소득 1년 동안 퇴직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꽤 긴 기간을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과세하면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과세합니다. 또 여러분들 집 같은 거 사가지고 팔았어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있는데 양도차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을 1년 만에 파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소득에 과세하면 불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분류과세는 1년 동안에 내가 재산을 축적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을 축적한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자, 그럼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합과세 하는데 우리가 1200만 원 다른 사적 연금소득과 합쳐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는 거예요. 분류하고 분리는 다른 얘기입니다. 분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서부터 퇴직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연금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무슨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모든 소득들 퇴직소득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고 있는데 이런 소득들이 쫙 있는데 이러한 소득들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만 분류한다는 거고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소득과 종합소득하고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리와 분리는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종합과세 하는 게 원칙이지만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도 여러분들 2편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험 설계사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원천 징수로 해서 연말 정산에 이제 그 종결되지가 않고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언제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 아니고 5월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편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꼭 나와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나왔고 좀 특이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넘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